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제 옆에 부동산 세금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설명해 주실 전문가분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산관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세무사 이장원이라고 합니다. 투미TV에 와서 대단히 영광이고요. 정말 제가 항상 그 세금 컨텐츠로 좀 도움을 받았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입니다. 아니 뭐 세무사님이 저 투미TV에서 뭐 세금을 공부하십니까? 근데 워낙 예시들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고객분들은 원하시거든요. 경우의 수를 어떻게 따질 것이냐 이런 것들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겠구나 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뭐 세금을 저한테 배운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구나를 배우신다라는 걸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무사님 같은 경우는 투미TV 첫 출연이시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어떤 활동들을 하시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주로 이제 자산가 분들의 이 자산관리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산가 분들이 이제 가장 고민하는 것들이 이 양도, 이제 상속, 증여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절세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냐 내부 세무사님들 모시고 이제 같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브레인스토밍하고 부회의전이란 책도 좀 출간해서 공익성으로 좀 알리고 싶은 바도 좀 있습니다. 제가 세무사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럽잖아요. 네. 어디는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지만 어디는 또 가격이 빠지고 있고 이런 장에서 오히려 세무사님 많이 찾아오는 분야가 있다면서요? 증여 부분에 대한 문의가 많으십니다. 주식을 예를 들면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악화가 된 게 아니라 이 시장 전체에 대한 분위기가 약간 좀 조정장이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걸 양도하기는 좀 아쉬우니까 말 그대로 자녀분들에게 이걸 증여 혹은 이제 저가 양도의 방식을 통해서 이 부의 이전을 해주시고 결국은 이 조정장이 해결이 될 때 자녀분들이 그런 것들을 자산가치 이전을 전부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미래의 이 부의 이전을 어떻게 더 잘해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죠. 지금 이 시점에 정말 중요한 세부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총 2편을 준비해 보았어요. 첫 번째로는 바로 부담부 증여와 두 번째는 저가 양수도 규정입니다. 예전에는 해당 규정이 있긴 있었어도 활용하기 쉽지 않았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냐면 다주택자 중과가 있는 선에서는 의미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규정이 있어도 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되는 이런 케이스였는데 지금 한시적 중과 유예도 나오고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잘 공부해 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부담부 증여와 저가 양수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 시간 부담부 증여부터 움직여볼까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부담부 증여를 고려하고 있나요?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율을 올려드렸는데요. 이 세율표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되게 대표적인 세율표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다음 부분입니다. 이 세율표는 마지막 개정이 99년도에 일어났고 2000년도 1월 1일부터 이 세율표가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22년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거죠. 제 사무실 근처에 있는 아파트 99년도에 2억 원이었는데 지금 20억 원이 넘거든요. 그 당시에는 세금이 0원이었지만 지금은 상속이 만약에 펼쳐지고 일반적인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받으면 6억 4천 정도가 나오십니다. 자산가분들은 부의 이전을 왜 고민하시냐? 이 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이 조정장은 결국 있지만 우상향은 계속 펼쳐질 수 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가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매겨지는지 그 기준점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의 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산평가는 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결국은 증여일은 등기 넘어가는 날이죠. 이 증여일에 따라서 이 과세가액이나 세액 크기가 결정돼 버리기 때문에 결국 이 시가평가를 어떻게 나에게 절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걸 잘 활용하시는 게 핵심이십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재산평가 산출이 과세관청과 납세자와 매번 다툼이 일어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일말에 이 말 그대로 이 다툼이 생기지 않게끔 깔끔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먼저 법상 이 부동산 시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가는 이 불특정 다수인 이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이 매매가액, 수용가액, 공매가액, 이 감정가액이라고 해서 시가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상속 개시일 같은 경우는
상속개시 발생일로부터 전후 6개월에 발생한 시가, 그리고 증여일 같은 경우는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했었던 이 가액들을 이 시가라고 표현을 하죠. 이 시가의 평가 방법 간단하게 올려드리면, 아파트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에서 대표적이기 때문에 이 유사매매 사례가액 4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4번에 대한 이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결국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이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존재한다. 결국은 같은 아파트 단지지만 앞동에서 나와 똑같은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가 20억에 팔렸다. 그러면 내가 증여를 할 때는 그 20억이 증여일에 결국 시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 더 미리 말씀드리면, 이 유사매매 사례가액보다 우선하는 것이 2번에 있는 감정가액입니다. 이 상증세법에서는 결국 유사매매 사례가액보다는 시가평가를 한 이 감정가액이 우선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거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상증세, 말 그대로 증여세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 방법인데요. 이 시가가 없을 때, 1순위가 없을 때 2순위를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2순위는 토지의 보충적 평가, 건물의 보충적 평가 방법 쭉 나와 있지만 간단합니다. 기준시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가격, 그 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 개별주택 가격을 활용하시는 거죠. 물론 임대료 환산이나 아니면 이 채권액에 대해서도 좀 나눠질 수도 있겠지만, 그 맥스치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 후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 설명드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유사매매 혹은 감정가액을 대부분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가평가를 활용해서 이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상반기, 2022년 상반기와 지금 하반기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과연 아파트 단지의 가액이 똑같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시점에 증여를 했을 때 이 시가가 더 낮아져서 자녀가 결국 증여세와 이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걸 더 낮게 낼 수 있느냐, 이 시점을 조율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시가를 조절하자.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나에게 더 적합한 게 나오면 그걸 활용하겠지만, 그 가액을 적합하게 활용할 수 없다, 너무 높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시가를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의 세액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결국 자녀가 지금 낮게 받았지만 자녀가 미래에 양도할 때는 결국 양도 차익은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낮게 우선 줘서 증여세 부담을 낮추고 미래 자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만들어서 양도를 한다면 그 부담은 또 별로 크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또 드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울타리 세금이기 때문에 부모 세대에서는 부에 이전을 해주는 종점이지만 자녀 세대에서는 시작점이라는 것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나쁜 집이면 모르겠는데 좀 괜찮은 집이야. 팔고 싶지 않아. 호재도 많아. 이때다. 오히려 그전에는 20억짜리 집을 20억에 넘기려고 하니까 세금이 너무 많았었지만 잘하면 17억이라든가 16억이라든가 싸게 넘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포인트를 잘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또 유사매매 사례가액보다 감정평가 금액이 더 우선적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실거래가가 있다 하더라도 감정평가를 예를 들어 더 싸게 받았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나는 이 싸게 받은 감정가격 기준으로 증여를 할 수가 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세보다 감정평가라는 거를 조금 낮게 받을 수도 있다는 표현들을 쓰기는 하는데 한 얼마 정도까지도 낮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이제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20억이다. 하지만 요즘 거래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오히려 저가 거래가 하나 나왔을 때를 시점으로 잡아라. 왜냐하면 갑자기 17억이 나왔으면 그 17억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라면 거기서부터 더 낮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1, 2억 정도는 이 감정평가사님의 재량이 상당히 들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말 그대로 이 정도는 충분히 조율이 될 수 있는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7억에 팔렸던 아파트가 자기보다 좀 더 로얄층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부동산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감정평가고 그 17억은 결국은 유사매매이지만 나의 매매가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이 증여를 할 적기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본격적인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부담부 증여 역시도 지금 활용하기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이 문의가 꽤 있으세요. 결국은 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취득세 중과 부분도 조금 더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부분이나 이 별개적인 세법까지 전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는 이 부담부 증여를 받았을 때 이 본인이 직접 주택을 마련하는 거에 비해서는 이 적은 금액으로 이 자산의 이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여자 입장에서도 이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나는 이게 너무 아깝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시장이 조정장이 끝나면 내 자산 가치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걸 양도하자니 너무 아까워. 그러면 이 자녀에게 오히려 그걸 넘겨주는 거죠. 자녀가 시가 10억 원의 주택의 기준점을 잡고 이 자녀에게 10억 원짜리 주택을 줬을 때, 첫 번째로는 순수증여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억 원에서 간단한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제하고 증여세를 계산하면 2억 2,500만 원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취득세 부분이 나오는데요. 순수증여이기 때문에 기준 시가 4%. 그렇지만 이거 꼭 염려하셔야죠. 이 증여자가 이 다주택자. 취득세를 내는 당사자는 수증자지만 증여자 기준으로 중과세 나오는 유일한 세금이죠. 그래서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이 시가 표준액 3억 원, 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12.4%, 3배 이상 높죠. 그리고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를 하면 이 13.4%가 나옵니다. 그러나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 세금이 얼마나 줄어든지 살펴보면 이 10억 원일 때, 그리고 채무가 6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은 예전에 3억 원에 취득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증여세는 10억 원에서 채무 승계 부분은 유상이전으로 보기 때문에 그 6억 원을 차감한 4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 6천만 원이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아직은 잘 모르시기도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채무 부분, 6억 원에 대해서는 이 수증자, 자녀의 주택수와 자녀의 독립세대 여부, 그리고 자녀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이 있는가, 이런 여부에 따라서 1.1%부터 13.4%까지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차익 부분, 올해까지는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서 채무 부분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 그 부분이 증여 취득세 부분이 됩니다. 그 증여 취득세 부분은 이 증여자가 결국은 이 다주택자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시가 표준액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12.4%, 그다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13.4%. 결국은 두 가지 취득세가 나온다라는 것까지 염두를 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핵심이 되는 세금은 결국 이 채무 6억 원을 받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얼마를 내는가거든요. 이 첫 번째로는 3주택 중과세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중과세를 적용받으면 결국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고 세율을 아주 높은 고율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되죠. 30% 세율을 더 추가했을 때 2억 9,350만 원 정도의 가량을 내셔야 되고, 일반 과세일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1억 50만 원 정도, 즉 이 차익만 하더라도 거의 1억 9,300 정도가 납니다. 아주 큰 세액의 차이가 나는 거죠. 부담부 증여를 할 때 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로는 이 증여자가 다주택자이시다 라고 하면 이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주택수가 하나 줄어든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낮아질 수 있다. 이 중과세율을 좀 피할 수 있겠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지금 일어날 거라고 비춰집니다. 왜냐하면 주택수가 아니라 결국은 공동주택 가격이나 이 개별주택 가격의 총액으로 접근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결국은 총액에서 낮아지면 종합부동산세는 낮아지시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양도 차익, 양도소득세 부분이 이 10억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라 시가와 채무액의 비율만큼만 산정되고 채무액 6억 원에 대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누진세율을 좀 더 낮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됐거나 2022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 중과 유예가 됐기 때문에 이 중과 배제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1년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 중과 유예가 얼마나 늘어날지 사실 모르는 바기 때문에 지금 시점을 잘 활용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부담부 증여의 포인트들이 다 나왔습니다. 우선 부담부 증여의 가장 쉬운 포인트는 아까 10억짜리 주택인데 전세가 6억인 케이스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원래 10억을 다 통으로 증여하게 되면 10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증여세를 좀 줄여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6억 전세를 놨다. 그럼 4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면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은 이것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부채의 양도, 즉 6억을 넘어가게 되는 그 비율 60%에 대해서는 원래 내가 납부해야 되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3주택자 중과 대상자다라고 하면 이 양도세 중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 부담부 증여를 많이들 물어봤지만 실질적으로 못 쓰는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시적 중과 유예라든지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이런 요건을 활용하게 되면 부담부 증여를 활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게 되면 오늘 세무사님 강의를 듣고서 처음 알게 됐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도 증여 취득세가 다주택자 같은 경우 12.4%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거 역시도 양도에 대한 비율만큼 1주택자 취득세율과 그리고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이 나눠진다까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세금을 좀 적게 낼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또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감정평가금이 더 낮게 찍으면 훨씬 더 싸게 넘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이 사례 다시 되돌려 보면 아까 20억짜리인데 잘하면 평가를 막 16억에 받았다 라고 할게요. 근데 전세도 10억 껴 있어. 그러면 20억짜리 주택을 6억에 대한 증여세는 납부하고 끝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증여 부분을 더 낮게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부 증여의 장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뭔가 추가적으로 알면 좋은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유의점 있을까요? 우선 간단하게 장점에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부담부 증여를 약간 벗어난 포인트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 상속재산이 많으신 분들이 증여를 하는 포인트를 잡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낮춰서 미래의 상속세도 낮추실 수 있고요. 그리고 부담부 증여이기 때문에 순수 증여 부분만 결국은 돌아가셨을 때 10년 내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채무로 이전됐던 이 유상 이전 부분은 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중자가 무주택자로 이걸 받게 되면 미래에 양도를 하게 됐을 때 이 비과세를 만들어서 양도를 해서 모든 양도 차익을 다 본인이 가져가서 부의 이전을 온전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담부 증여 진행하실 때 이 체크 포인트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증여자가 이 다주택자면 양도소득세를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앞서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중과세율 같은 경우 적용하실 때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다. 꼭 유념하시고요. 이 중과 유예 배제될 때 꼭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취득세 중과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증여자가 다주택자면 취득세 중과도 적용받을 수 있고 수중자가 이 매매 부분에 대해서 다주택자면 이 취득세 중과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녀의 납부 여력 꼭 고민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자녀가 증여세와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먼저 취득세를 납부하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증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같은 경우는 이 연부연납 방식을 활용해서 이 시점을 길게 끌어가서 하나씩 나누어서 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저당권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부모 세대의 경제적 능력과 이 소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측으로부터 이 채무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은 최대 절세가 되는 채무액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이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여취득세, 그리고 양도취득세 네 가지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식의 그 핵심은 말 그대로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제 시가를 낮추고 그 다음에 채무액을 얼마를 설정하느냐죠. 결국은 전세와 월세의 이 전환 타이밍이 있다 그러면 월세를 전세로 바꾼다거나 반전세로 바꾼다거나 그런 식으로 임대보증금의 변화를 줘서 채무액을 조절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많이 놓치시는데요. 이 채무의 사후관리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채무를 승계받은 자녀의 그 채무를 부모 세대가 이 몰래 갚아주면 결국은 포착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매년 이 채무의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대 채무를 몰래 갚아주거나 이런 얕은 수를 쓰시면 사실 안 됩니다. 부담부 증여의 장점과 유의점까지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혹시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한마디 더 물어보자면 아까 자녀의 소득이 필요하다, 독립세대주 요건 이거는 부담부 증여라는 게 뭐 미성년자라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닌데 아까 뭐 취득세를 갖다가 유상취득세율로 가려고 했었을 때는 이 요건을 맞춰야 된다 이런 개념인 거죠? 아, 예, 맞습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 이 채무를 승계할 수 있다. 채무를 미래에 변제할 수 있다라고 살펴봐서 유상취득세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뭔가 추가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도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이 부담부 증여의 타이밍을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즉 5월 달에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는, 즉 내년부터는 이 당장 이 과세 표준이 이 앞서 말씀드렸던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유사매매 사례가액 혹은 감정가액이 과세 표준이 돼서 더 높은 과세 표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이 취득세 납세자는 결국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지실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말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네, 이 이슈 관련해서는 일종의 투미TV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증여를 하실 생각이 있다라면 꼭 2022년도 내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담부 증여 관련해서 쭉 정리해 보았는데요. 부담부 증여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아보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2편에서 부담부 증여와 세트로 항상 물어보는 저가 양수도 규정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과 장원 세무사 대표 이장원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